여러분은 스페인 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무적 함대를 보유했던 대제국, 아메리카를 거의 다 차지했던 대항해 시대의 지배자, 이런 찬란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분도 있으실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다 왜인지 갑자기 흐지부지 약해진 국가, 곧 영국, 프랑스에 밀리고 세계사에서 묻혀버린 국가라는 안습한 느낌 역시 드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페인은 최전성기 때 이만큼의 영토를 자랑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원조였던 국가이죠. 넓은 식민지로부터는 전체 유럽 은 보유량의 3배에 달하는 은이 흘러 들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건조된 스페인 무적 함대는 거대한 오스만 제국조차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잘 나갔던 제국은 왜 폭삭 몰락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을까요? 오늘은 거대 제국 스페인은 어쩌다 몰락해버렸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대제국이 의뢰 그렇듯 원래 변방의 작은 국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때는 15세기 후반 유럽 제일 서쪽에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 이곳은 당시 카스티아, 아라곤, 포르투갈 등 여러 개의 가톨릭 왕국으로 분열돼 있었는데, 이 왕국들은 이베리아 반도 남부의 이슬람 세력과 반도의 주인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중 카스티아가 단연 돋보였으니 원래 소국이던 카스티아는 이슬람을 선봉에서 격파하며 세력을 불리고 반도 내에 유력 실력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스티아에서는 능력 있는 공주 이사벨이 권력자로 떠오르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니 어느 날 이사벨 공주는 옆나라인 아라곤의 왕자 페르난도와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둘은 곧 결혼식을 올렸고 몇 년 뒤에는 각자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자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부부로서 서로의 나라를 합치게 되고 이들을 공동왕으로 하여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한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페인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런 스페인은 곧 1492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고 반도의 지배자격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그런 이들에겐 운까지 따릅니다. 마침 당시 이베리아에서는 인도를 향한 신항로 개척 붐이 일어나던 시기, 스페인 역시 이 흐름에 편승하여 콜럼버스의 탐험대를 지원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서 거대한 신대륙 아메리카가 발견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그곳을 정복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영토가 급격히 넓어져 16세기 중반 펠리페 2세 때 들어 식민제국인 스페인 제국이 출범하게 되죠. 그리고 스페인은 1598년에는 이만큼의 판도를 자랑하며 탄생 후 한 세기 만에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5에서 16세기 스페인 영광의 시절 스토리이죠. 하지만 이랬던 제국은 흐지부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참 스페인 역사도 아이러니한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스페인 제국은 사실 시작부터 몰락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을 개창한 것은 스페인 탄생을 이끈 이사벨과 페르난도 공동왕일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제국을 개창한 존경받는 영웅인 동시에 파탄에 이르게 한 원흉이라는 두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은 스페인이 탄생한 뒤 좋은 정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두 가지 대표적 실책을 저질렀으니 1. 너무나 지나치게 종교 중심적인 정책, 2. 다른 나라 가문과의 결혼 동맹 정책인데, 이것들로 인해 스페인에서는 스노우볼이 굴러가 제국의 몰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부터 이제 그들이 굴린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굴러가는지 살펴보자면, 이사벨 페르난도 공동왕의 등장으로 스페인은 1479년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의 출신국인 카스티아와 아라곤은 문화도 꽤 다르고 법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이베리아 반도 내에 이슬람 이교도들과 싸워왔고, 그 때문에 가톨릭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신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 이전 이베리아 반도 내 가톨릭 왕국들은 무려 서기 8세기부터 781년이나 이슬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92년 이슬람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한 상태였죠. 따라서 그러한 전쟁 분위기 속에 당연히 스페인의 왕과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독이 되어버리니 강한 가톨릭 신앙 속에서 스페인 사회는 15세기 후반이 되자 이슬람교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교도들의 배척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스페인인의 눈에 유대인이 들어옵니다. 당시 스페인의 인구 중 6.5%를 차지하던 유대인은 각종 금융업과 무역을 꽉 잡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스페인인은 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교도 것들이 스페인 내에서 떵떵거리며 불을 빼앗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리고 공동왕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삽질을 하게 되니 1492년 갑자기 칙령을 발표하여 지금 나라에는 유대인 이교도 것들이 불을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 지금 모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겠다. 그렇게 종교를 명분으로 지나친 탄압 정책을 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려 26만에 달하는 유대인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 버리는데 일견 통쾌할 수는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유대인이 막대한 부를 거머쥔 건 맞지만 사실 그에 따른 세금도 엄청나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유대인에게 왔었죠. 그런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했으니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부자 26만 명분의 세금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런 지나친 종교 중심주의 정책은 훗날 스페인 제국에 두고두고 안 좋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난도 왕이 추가 대삽질을 하죠. 1504년 이사벨이 먼저 사망하고 페르난도가 통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는 당시 매우 불안했습니다. 사실 신흥왕국 스페인은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는 않아서 강력한 옆나라 프랑스가 언제 스페인을 노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난도가 생각한 방법이 있었으니 프랑스 견제를 위해 프랑스의 라이벌 합스부르크가와 연합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페르난도는 합스부르크가와 결혼 동맹을 맺었고 곧 스페인 왕가와 합스부르크가는 결혼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가 죽은 뒤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죠. 피가 섞이다 보니 페르난도 사후 다음 스페인 왕위를 계승할 때 그만 족보가 꼬여버렸고 그 결과 다음 왕으로 엉뚱하게도 합스부르크가 출신이자 스페인어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 낙점된 것입니다. 그렇게 합스부르크가의 카를 5세가 1517년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도 뭐 당시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 별일 아니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데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거대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역시 겸하고 있었는데 카를 5세는 덜컥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물려받아 버린 것이죠. 그렇게 카를 5세는 순식간에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영지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의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에게 재앙이 됩니다. 광대한 땅을 지닌 카를 5세는 스페인만 생각해서는 안 되었죠. 거대 제국 전체의 관점에서 보고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딜 제일 신경 쓰겠습니까? 새로 왕이 된 데다 언어도 모르는 스페인보다는 합스부르크가의 강력한 핵심 코어,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카를 5세는 스페인 왕국의 이익보다는 신성 로마 제국과 합스부르크가의 이익 관점에서 나라를 이끌었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합스부르크가는 유럽을 대표하는 가톨릭 세력이었는데 워낙 유럽 전체를 주무르는 가문인 만큼 유럽을 이교도로부터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대외적으로 이슬람교도인 오스만 제국과도 전쟁을 벌이고 당시 종교개혁으로 인해 새로 탄생한 이단 반역자 개신교도들과도 전쟁을 하고 있었죠. 따라서 합스부르크가는 온갖 전쟁에 참여해야 했고 이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카를 5세는 그 돈을 구할 어딘가가 필요했는데 문제는 그가 돈을 조달하는 루트로 스페인을 애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식민지와 무역으로부터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은 기껏 번 돈을 죄다 전쟁 비용으로 뜯겼고 워낙 많이 뜯기는 바람에 스페인의 지출은 수입의 2배가 넘었습니다. 스페인은 재정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죠. 게다가 카를 5세는 스페인의 신경을 덜 쓰는 만큼 스페인 고위 관료들을 경제 문외한인 자로 채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이런 악영향이 누적되어 이때부터 스페인 경제 구조는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물론 아까의 페르난도 왕도 이걸 의도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합스부르크가와 결혼한 것이 독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1556년에는 카를 5세 다음으로 펠리페 2세가 스페인 국왕으로 즉위하는데 그 역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지만 다행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겸하지 않았고 땅을 스페인 영토 위주로만 물려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스페인 제국이 출범하기도 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돈을 덜 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더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그 역시 합스부르크가의 일원입니다. 때문에 합스부르크가의 가톨릭 영토를 지켜내야만 했고 전쟁을 선왕보다도 더 크게 확대하게 되니 당시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는 압도적으로 개신교도가 많았고
했고, 펠리페 2세는 당시 이단으로서 가톨릭교를 위협하는 개신교도를 매우 경계했죠. 따라서 그는 개신교도를 모조리 찍어 눌러야 한다고 판단, 네덜란드의 종교적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무지막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1568년 반란이 일어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전쟁이 그만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려 이후 80년이나 지속되며 스페인은 총 2억 2천만 두카트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22년치 액수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같은 신교도 국가인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격분한 펠리페 2세는 이젠 영국에게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스페인은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전 도중 태풍을 만나서 해군 전력의 3분의 1을 손실해버립니다. 참고로 스페인 무적함대의 유지비로만 국가 1년 예산이 통으로 투입됐는데 그 많은 돈이 녹아내려버린 것입니다. 여기다 오스만 제국과도 전쟁을 벌였으니 전비 지출은 어마어마했죠. 이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이었습니다. 사실 펠리페 2세 때는 정복한 아메리카 식민지가 활발히 개척이 이루어져서 아메리카로부터 엄청난 양의 금은이 스페인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60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은이 들어와서 전 유럽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펠리페 2세는 싱글벙글하며 그 많은 돈을 모조리 전쟁으로 낭비해버렸습니다. 전쟁이 워낙 돈 먹는 하마라 수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더 컸죠. 그렇게 되니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펠리페 2세 치세 동안 스페인은 4차례나 국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돈에 쪼들리던 펠리페 2세는 해외의 금융가들, 특히 돈줄을 꽉 쥔 해외 유대인 금융가들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대출도 못 갚았고, 대신 펠리페 2세는 돈을 빌려준 이들에게 스페인의 각종 땅, 광산을 넘겨주고 스페인의 모든 세입원은 저당 잡히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스페인 제국은 이름만 멋들어지지 국가의 대소사를 해외 빚쟁이들에게 휘둘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펠리페 2세는 이사벨과 페르난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안 느껴도 됐을 공산이 큽니다. 앞서 그 공동왕은 26만 유대인을 모조리 추방했다고 했는데, 만일 이들이 추방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스페인은 부자 26만 명어치의 막대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해외 빚쟁이에게 나라를 저당 잡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왕의 추방령에 의해 이는 물거품이 되었죠. 또한 유대인은 제조업도 꽉 잡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추방되자 스페인의 제조업은 급속히 쇠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페인산 물건은 다른 상품과 경쟁하기 힘들 정도로 퀄리티가 낮았죠. 한편 그때 쫓겨난 유대인의 상당수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네덜란드는 그 덕분에 쑥쑥 크며 스페인을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왕이 굴린 스노우볼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중심적 정책으로서 유대인 추방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했으니 바로 종교재판소 설립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세 당시인 1480년 종교적 구심점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를 설립했고, 가톨릭을 믿지 않은 이단에 대해서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이건 처음에는 나라를 종교를 통해 꽉 묶어두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니까 변질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종교재판소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자연히 스페인 가톨릭 교회의 힘도 비대해집니다. 그 결과 각종 마녀사냥, 종교적 처형 등이 이루어지며 16세기 스페인은 매우 종교 근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국가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스페인의 과학 발전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스페인 가톨릭 교도의 적 네덜란드 같은 개신교도들은 유대인 덕에 산업이 발전했으며 선진화된 지식을 대거 들여와 과학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도들은 매우 빠르게 국가 테크트리를 올렸죠. 하지만 이러한 신지식에 대해 폐쇄적 종교화가 진행된 스페인은 개신교도의 이단적 지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무려 700권이 넘는 과학서적이 금지되는 등 금서 목록이 발표되었고, 어길시 종교재판소가 가혹한 탄압을 가했죠. 더하여 개신교도의 지식을 배우러 유학을 가는 것마저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과학 발전이 딱 스톱되어 버렸죠. 이것은 스페인이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에 밀려서 국제적 경쟁력을 잃는 큰
큰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이사벨과 페르난도의 지나친 종교 위주 정책은 스페인 제국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건 이후로도 계속되긴 하는데 여기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지금까지 스페인은 유달리 가톨릭에 집착하고 그 때문에 많은 실책을 저지르고 있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스페인 제국은 사실 가톨릭이 아니고서는 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국을 묶어주는 구심점을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담당하고 있었죠. 스페인은 급속도로 영토를 확장해서 거대 제국을 형성했지만 영토가 갑자기 늘어나니 이들을 모두 스페인 체제 하에 통합시킬 겨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제국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오케이 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그 결과 각 지방들은 사실상 스페인 본국과 법, 문화, 경제 구조가 다 다른 따로 국밥 상태가 되죠. 하지만 각 지방 전부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만큼은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제국이 해체되지 않으려면 스페인 정부는 어떻게든 가톨릭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야만 했던 말 못할 사정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그것 때문에 스페인은 무너지고 있었죠. 16세기 스페인 백성, 특히 농민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농민은 고가 상한제로 인해 아무리 수확이 좋아도 버는 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재정 부족으로 군인에게 충분히 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때문에 스페인군은 툭하면 자국 농민을 약탈했죠. 따라서 자신의 삶에 절망한 농민들은 너도 나도 농업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갔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니 스페인의 식량 생산량이 줄고 곡물가가 폭등했죠. 이러니 스페인 전체 물가가 올라 스페인산 물건은 더더욱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민의 삶이 비참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도시 내 빈부격차는 매우 심해서 최하층 노동자는 대도시의 귀족 소득의 2000분의 1밖에 벌지 못했죠. 또한 스페인에는 16에서 17세기 동안 전염병이 강타하여 한 도시에서만 한 해에 6만 명이 병으로 희생되었으니 펠리페 2세 후기에 들어서면 사회 분위기는 축 처져서 구성원들은 열심히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 때가 영향력과 위세면에서 스페인 제국의 최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삽질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 오는 막대한 부 그리고 그간 축적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펠리페 2세가 죽은 뒤부터는 그 미천까지도 동인합니다. 1598년 그 뒤를 이어 즉위한 펠리페 3세는 선왕이 벌려놓은 많은 전쟁들에 대해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얼추 전쟁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갈 구멍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내치에 힘을 쏟을 적기였죠. 그러나 펠리페 3세는 이 나라를 고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 역시 지나친 종교적 탄압 정책으로 나라를 기울게 만들었으니 당시 스페인은 전쟁은 얼추 그쳤지만 그간의 지출로 나라 빚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이때 펠리페 3세는 예전 공동왕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당시 스페인 안에는 모리스코 집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는 이슬람교도였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한 집단으로 당시 3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펠리페 3세는 돈을 얻기 위해 1609년 하루아침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해버렸습니다. 아니 분명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도 돈 때문에 추방해버린 막장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리스코들은 당시 스페인의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며 국가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 30만이 증발해버렸으니 스페인 산업은 치명타를 입었고 때문에 안 그래도 형편없던 스페인 제조업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스페인 식민지들마저도 스페인산 대신 영국 네덜란드산 물건을 밀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는 1599년에서 1600년 동안 또다시 역병이 번져 무려 스페인 인구의 10% 이상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가는 쇠락하고 있었고 그 뒤 1621년에 즉위한 펠리페 4세는 나름 개혁을 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오히려 각각 지방을 한 정부 아래 통합하는 중앙집권적 개혁을 하려다가 펠리페 2세 때 스페인에게 합병되었던 포르투갈에서 반란이 터져서 결국 포르투갈이 다시 스페인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영영 남남이 되죠. 그 다음 1665년 즉위한 카를로스 2세 때는 그나마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은혜의 앙이 폭발하고 스페인의 인구가 증가하여 제국은 회복세로 들어서나 싶었는데 카를로스 2세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가 죽자 스페인의 왕위를 두고 유럽에서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왕가도 워낙 여러 나라들의 핏줄이 얽히고 설킨 상태였으니까요. 결국에는 14년간의 왕위 계승 전쟁 끝에 스페인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끊어지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스페인에는 부르봉 왕조의 스페인식 발음인 보르본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스페인의 최전성기를 이룩했던 합스부르크 왕조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 초반부터
예로부터 잉태된 문제와 함께 막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스노우볼이 멀리도 굴러간 나라였습니다. 페르난도의 결혼 동맹으로 인해 들어선 합스부르크 왕조는 전쟁으로 스페인의 국고를 탕진하게 했고, 공동왕 시절의 유대인 추방 그리고 종교재판소 설립은 꾸준히 스페인의 국가적 역량을 잠식했죠. 너무 극단적인 가톨릭주의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이걸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렇게 16에서 17세기에 걸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조가 끝난 이후로 스페인이 곧바로 몰락한 줄 알고 계신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의외로 아니었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제국의 운명은 오히려 그 다음 보르본 왕조가 들어서자 잠깐의 중흥기를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18세기 보르본 왕조의 펠리페 5세, 그 뒤에 카를로스 3세는 꽤나 괜찮은 왕이어서 스페인은 중앙집권적 개혁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산업과 무역도 빵빵하게 지원을 해서 예전의 위세를 잠시 되찾았습니다. 이는 대략 18세기 초반에서 후반까지 반세기 좀 넘게 이어졌고, 18세기 후반 스페인은 역사상 최대의 판도를 자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망하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개혁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예전의 누적된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농민을 착취한 결과 농업은 폭망했지, 과학기술과 제조업은 뒤처졌지, 자본계급인 유대인도 내쫓았지. 그렇게 곰고 곪은 문제들은 개혁을 해도 잘 나아지질 않았고, 또한 제국이 워낙 넓은 데 반해 스페인의 군대와 인구는 한정돼 있었으니 스페인 여건상 제국 경영에도 애로사항이 꼽혔죠. 따라서 1788년 카를로스 4세 때부터는 다시 쇠퇴가 시작되었고, 19세기 시작하자마자부터는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스페인에 쳐들어와 스페인 전국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 이후 어찌어찌 나폴레옹군은 몰아냈지만 호란을 틈타 아메리카의 식민지 대부분은 19세기 초반 독립해 나가버렸고, 스페인 본국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는 혼란상이 벌어지다가 마침내 1898년 마지막 식민지인 필리핀을 상실하면서 스페인 제국은 종언을 고했죠. 한편 유럽은 19세기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새로운 국제 강자로 떠오르고, 스페인 제국의 영광은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게 됩니다. 이후 스페인은 각종 사회 혼란, 내전, 독재 등 격동의 시기를 지나오다가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스페인은 형식적이나마 왕을 모시기는 해서 현재 스페인의 국왕은 2014년 즉위한 펠리페 6세이죠. 자, 이렇게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국이 몰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스페인은 특히나 억울하다고 할 만합니다. 나라 시작부터 시작된 나비 효과가 너무 크게 번져서 몰락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각종 좋지 않은 선택들로 인해 드라마틱하게 역사가 바뀐 만큼 스페인인들 사이에서는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거 말고 저 정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수많은 떡밥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페인의 정체성 자체부터가 애초에 이교도와 800년간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니 종교 극단주의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에 따른 제국의 부담과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페인은 발전 가능성이 엄청난 나라였다는 건 팩트입니다. 잘만 하면 대영 제국 그 이상도 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스페인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그들은 스페인 제국에 대해 정말 자조적이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었으니까. 물론 모든 건 결과론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제국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이 지금 보면 몰락을 자초한 원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흐름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펠리페 2세가 벌였던 가톨릭 수호 전쟁도 당시 가톨릭 세계에서는 호평을 받았죠.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라는 것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